정책 과정 케네디 스쿨이 있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자, 존 F 케네디 형제들 또 아버지 다 하버드 출신이다 보니까 모교인 하버드에 있는 케네디 스쿨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존 F 케네디는 젊은 나이에 그러게 돌아가셨는데요. 그 존 F 케네디와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비슷한 점이 100가지 정도는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그런 걸 소재로 뭐 책들도 있고 그러는데요. 대표적으로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과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비슷한 점 원래 100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10여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가 있냐? 첫째, 존 F 케네디나 링컨이나 지금부터는 케네디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케네디. 그 다음에 링컨이라고 하겠습니다. 35대 대통령은 케네디라 하고 16대 대통령은 링컨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케네디와 링컨의 이제 첫 번째 비슷한 점은 정치를 시작한 시점이 100년 차이가 납니다. 1846년에 링컨이 연방 하원 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했고 그로부터 100년 후인 1946년에 저는 케네디가 또 연방 상원 의원, 연방 하원 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연방 상원이 아니라 하원 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했는데요. 정치 입문 시기가 100년 차입니다. 링컨은 1846년, 케네디는 1946년. 그 다음에 그 링컨하고 케네디가 암살됨에 따라서 테쿰스의 저주의 두 번째 희생자가 링컨이고 일곱 번째 희생자가 케네디라고 며칠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대통령인 링컨이나 케네디가 암살되니까 유고 상태에 들어가니까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지 않습니까? 승계한 대통령들의 이름이 똑같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승계자인 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 또 케네디 대통령의 승계자인 36대 대통령 린든 존슨, 존슨이라는 이름이 똑같습니다. 링컨의 후임자인 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 케네디 대통령의 후임자인 36대 대통령 린든 존슨, 이렇게 존슨이라는 이름이 똑같고 그 후계자인 앤드류 존슨과 린든 존슨이 출생 연도가 100년 차이가 납니다. 100년 차이. 그래서 1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슨은 1808년생이고 36대 대통령 린든 존슨은 1908년생입니다. 100년 차이가 납니다. 출생 시기가. 그 다음에 링컨하고 케네디의 친족들 이름이 로버트하고 에드워드 이름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링컨 대통령의 아들들 이름이 로버트 링컨도 있고 에드워드 링컨도 있습니다.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의 형제들 이름이 그 사남 5녀 중에 7번째가 로버트 케네디, 9번째가 에드워드 케네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은 아들 둘 이름이 로버트 링컨도 있고 에드워드 링컨도 있다라는 뜻이고요. 케네디 대통령은 형제들이, 그러니까 남동생들이죠. 7번째가 로버트 케네디, 그 다음에 9번째가 에드워드 케네디. 그래서 링컨하고 케네디의 비슷한 점이 친족들 이름에 로버트와 에드워드라는 이름이 있다,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링컨이나 케네디나 부인들이 24살에 프랑스를 할 수 있는 그 여성이
각각 링컨과 케네디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링컨과 케네디가 결혼할 때 24살의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그 여성들이 다 프랑스어를 할 수 있었고 그때 나이가 24살이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의 부인 이름은 메리 토드입니다. 메리 토드도 프랑스어를 할 수 있는 여성으로서 24살 때 남편 링컨과 결혼을 했고요.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인 제클린도 24살 때 프랑스어를 할 수 있는 여성으로서 24살 때 남편 케네디와 결혼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또 공통점이고요. 그 다음에 링컨 대통령과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한 그 장소가 포드 자동차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포드 어떤 거냐?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가 포드 자동차, 클라이슬러, GM 이렇게 세 개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데가 포드 자동차죠. 자, 링컨 대통령이 1865년 4월 14일 밤 10시 반경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서 존 부스의 총탄을 맞고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포드 자동차 회사의 설립자인 포드가 워싱턴 DC에다 포드 극장을 세웠는데요. 거기에서 링컨 대통령이 연극 관람을 하다가 1865년 4월 14일 존 부스라는 그 극장의 연극 배우의 총을 맞고 암살을 당한 거죠. 그 연극 배우가 남부군의 극렬한 지지자였는데 남북전쟁에서 남부가 북부한테 져버리니까 북부군 승리를 한 북부군의 총사령관 율리시스 그랜트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햄 링컨을 암살하려고 작심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암살을 한 거지 않습니까? 여하튼 포드 극장에서 링컨 대통령은 암살을 당했고요. 또 케네디 대통령은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포드 자동차에서 만든 링컨 컨티넨탈이라는 차량을 타고 뚜껑이 없는 무게차라고 하죠. 무게차를 타고 카퍼레이드를 하다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포드 자동차에서 만든 링컨 컨티넨탈이라는 뚜껑이 없는 차, 즉 무게차를 타고 카퍼레이드 하다가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암살 당한 장소가 포드 극장 또 포드 자동차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자 링컨 대통령이든 케네디 대통령이든 백악관에서 아들들을 각각 한 명씩 잃었습니다. 자 링컨 대통령은 1862년 백악관에서 링컨 대통령의 셋째 아들이 12살의 나이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케네디 대통령은 1963년에 백악관에서 둘째 아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이든 케네디든 아들들이 백악관에서 사망했다라는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살범 링컨 대통령의 암살범은 존 부스고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범은 오스왈드인데요. 그 암살범들이 공통적으로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살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링컨 대통령의 암살범인 존 부스는 계속 링컨 대통령을 암살한 다음에 계속 도망 다니다가 며칠 동안 도망 다니다가 경찰의 추격을 받는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쏜 총을 맞고 그 암살범 존 부스가 사망을 합니다. 재판을 거치지 않고 죽은 거죠. 그 다음에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범인 오스왈드는 그 텍사스주 댈러스 경찰서 유치장에서 있다가 이틀 후에 다른 데로 이송되기 위해서 유치장에서 나오는데 길 건너편에 나이트클럽의 사장이 그 암살범 오스왈드를 저격을 해버렸습니다. 여하튼 그 경우 케네디든 링컨이든 재판을 거치지 않고 암살범이 이제 죽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암살된 날 요일이 공통적으로 금요일이었고 그 다음에 부인이 옆에 있는 상황에서 암살당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워싱턴 DC 포도극장에서 부인과 함께 연극 관람을 하다가 암살을 했고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케네디 대통령이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무게차를 타고 카퍼레이드를 할 때 부인이 동승을 했었고 그날 암살당할 때도 금요일이었습니다. 즉 금요일날 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암살을 당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몇 가지가 또 있는데요. 그리고 링컨과 케네디가 당선된 연도가 100년 차이가 납니다. 100년. 16대 대통령 링컨은 1860년에 초선이 되고 64년에 재선이 되는데요. 존 F 케네디는 1960년에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초선된 연도와 케네디 대통령이 당선된 연도가 100년 차이가 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외에도 뭐 비슷한 점이 꽤 많긴 한데요.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링컨 대통령이든 케네디 대통령이든 암살을 당할 때 암살범의 얼굴을 못 봤습니다. 보통은 암살을 할 때 원한 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딱 이렇게 암살하기 전에 나는 너한테 이런 원한이 있다. 그래서 너를 이제 죽인다라고 알려주고 죽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그 암살하는 암살범과 암살 당하는 사람이 서로 얼굴을 보는 거죠. 그런데 케네디든 링컨이든 다 그 얼굴 보이지 않은 위치에서 사격을 했기 때문에 링컨이나 케네디든 암살범의 얼굴을 못 봤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워싱턴 DC 포드극장에서 암살범 존 부스가 링컨 대통령의 뒤통수에서 사격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얼굴을 못 봤겠죠. 그리고 존 F 케네디는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카퍼레이드를 할 때 암살을 당했는데요. 그때 암살범이 그 길가에 옆에 있는 한 10여 층 되는 건물에 6층에선가 거기가 무슨 창고 건물이었습니다. 창고에서 한 4-50m 거리에서 무게차로 이동하는 카퍼레이드하는 그 케네디 대통령 탑승 차량을 조준해 가지고 저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범의 얼굴은 못 봤었겠죠. 그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지금까지 제35대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 특별한 업적보다는 이미지가 강하게 남은 동화의 주인공 같은 존재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고 미국 헌정사상 최연소 43세 당선됐던 대통령이고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통적으로 앵글레오 섹슨 계열, 잉글랜드 계열이 아니라 아일랜드 계열이고 로마 카톨릭 신자라는 그런 게 다른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과 다르다. 지금 미국의 다른 역대 대통령들은 앵글로 섹슨 계열에다가 개신교도들인데 존 F 케네디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일랜드 계열의 로마 카톨릭 신자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제 36대 대통령 린든 존슨 대통령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1963년 11월 22일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암살이 되니까 즉 테쿰스의 저주에 7번째 희생자가 돼서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을 하니까 4년 임기 중에 2년 10개월 수행한 상태에서 사망을 한 거죠. 그래서 린든 존슨이 대통령직을 승계합니다. 그래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시신을 대통령 전용기에다 실은 상태에서 댈러스에서 워싱턴 DC로 이동하는 비행기 안에서 린든 존슨 부통령이죠. 부통령이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합니다. 성경에다 바이블에다 손을 얹고
그 옆에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미망인인 제클린 여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린든 존슨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해가지고 36대 대통령 취임 선서를 그 케네디 대통령 시신을 운구하는 그 비행기 안에서 선서를 합니다. 자, 그래서 린든 존슨은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하나는 좋은 위대한 사회, 그 다음에 위대한 사회, 즉 Great Society, Great Society라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지 정책입니다. 복지 정책으로 그 서민들을 위해서 많은 복지 정책을 펼친 걸로 굉장히 높게 평가받는 측면이 있고요. 반대로 베트남 전쟁에 깊숙이 개입을 해가지고 미국 역사상 최초로 패전한 전쟁의 책임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베트남 전쟁이 미국이 유일하게 패배했던 전쟁이다 보니까 그것을 더러운 전쟁, 더티 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36대 대통령 린든 존슨입니다. 자, 그래서 린든 존슨은 좀 양력을 말씀드리면 이분은 출신 1913년생입니다. 존 F 케네디보다 4살이 많습니다. 4살이 아니라 1908년생입니다. 1908년생. 존 F 케네디, 아까 리처드 닉슨이 1913년생으로 케네디보다 4살이 많은 거고요. 반면에 린든 존슨은 존 F 케네디보다 9살이 많습니다. 9살이 많은 1908년생입니다. 그래서 린든 존슨은 1960년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는데 존 F 케네디가 대통령 후보가 돼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부통령 후보로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존 F 케네디가 대통령 시절에 린든 존슨이 부통령이었고, 존 F 케네디가 1963년 11월 22일에 암살이 되니까 린든 존슨은 부통령 지위에서 대통령직을 승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의 이제 양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린든 존슨은 텍사스주 출신입니다. 텍사스주. 그 전에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도 텍사스주 출신인데요. 36대 대통령 린든 존슨도 텍사스주 출신입니다. 카우보이 출신입니다. 카우보이. 그리고 이분은 이제 텍사스 대학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젊은 시절에 이제 정치를 연방 하원 의원으로 시작했다가 또 상원 의원까지 하다가 굉장히 능력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960년에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는데 9살 더 젊은 존 F 케네디한테 대통령 후보 지위를 넘겨주게 됐고, 넘겨줬다기보다는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서 이제 린든 존슨이 탈락하고 존 F 케네디가 대통령 후보로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탈락했던 린든 존슨을 존 F 케네디가 부통령 후보로 지명을 했습니다. 즉 러닝메이트로 지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린든 존슨은 대통령직을 승계한 다음에 이듬해인 1964년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이 되냐면 바로 1964년 8월에 베트남에 있었던 통킹만 그 사건이라고 아실 겁니다. 자, 베트남은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으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북베트남은 공산 정권이고 남베트남은 자유 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북베트남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고 남베트남과 이제 전쟁을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베트남 전쟁에 그러한 먹구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베트남 전쟁이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은 전쟁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존 F 케네디 시절에. 그래서 존 F 케네디는 그쪽에다가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을 그 전에는 한 수백 명 규모로 나가 있었는데 존 F 케네디 시절에 17,000명으로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명하고 17,000명은 천지 차이죠. 그러니까 존 F 케네디 시절에 군사 전문가들을 대폭 증원시켜서 베트남에 파견을 했는데요. 그 전에는 수백 명이었다가 이제는 17,000명으로 증원됐다라는 것은 쉽게 비유를 들자면 대대병력이 사단병력으로 증원됐다 이런 뜻입니다. 수백 명에서 17,000명이 됐다라는 것은 군사 전문가가 대대병력이었다가 이제는 사단병력으로 증원됐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은 안 됐지만은 전쟁에 발을 담근 사람이 바로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입니다. 그런데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이 되고, 즉 1963년 11월 22일에 암살이 되고, 이듬해인 1964년 8월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은 북베트남의 공산 정권이 베트남의 통킹만, 한자로는 동경만입니다. 동경만, 영어로는 동킹 베이죠. 베이, 만을 영어로 베이라 하지 않습니까? 동킹 베이에 주둔하고 있었던 미국 함정을 공격을 합니다. 북베트남의 공산 정권이 미국 함정을 공격을 하니까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열하게 전투가 이루어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 전쟁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패배했던 전투고, 최근 들어서 또 패배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게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사실상 패배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패배했냐 실패했냐 그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이제 논쟁거리이기 때문에 그건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그런데 베트남 전쟁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참혹하게 패배했던 전쟁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은 원래는 1955년부터 75년까지 한 20년 정도 진행이 되는데, 본격적으로 베트남 전쟁이 진행된 것은 1964년 8월에 북베트남이 미국 군함을 공격했던 그 동킹만 사건 때로부터 1975년 4월 30일에 미국의 마지막 헬리콥터가 남베트남의 사이공, 지금 호치민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호치민에서 마지막에 미군 헬기가 철수하면서 베트남 전쟁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베트남 전쟁 기간은 1964년부터 1975년 정도까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때 베트남 전쟁이 미국이 패배했던 유일한 전쟁인데, 그때 참가했던 미국의 병력이 몇 만이냐? 54만 명이 참전했습니다. 미국군만 해서 54만 명. 그 중에 약 10%에 해당되는 5만 8천 명 정도가 전사를 했습니다. 미국의 소중한 목숨 5만 8천 명 정도가 미국군이 베트남 전쟁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나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심지어는 대만 이런 데도 그 베트남전에 미군과 함께 참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얼마 정도 참전했을 것 같습니까? 5만 5천 명이 참전했습니다. 비둘기 부대, 청룡 부대, 맹호 부대, 백호 부대 등 우리나라의 여러 부대가 총 5만 5천 명이 참전했고, 몇 명 정도가 전사했을 것 같습니까? 한국군 전사자는 참전자의 약 10%인 5천 명 정도가 전사를 했습니다. 자, 여하튼 베트남 전쟁이 이제 치러지는데요. 처음에는 미국이 세계 최강 국가고 그 전에 패배한 적이 없는 세계 최강의 국가다 보니까 베트남을 쉽게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밀림지대가 광활하게 펼쳐져 있고 베트공들이 그 밀림 속이나 또 땅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게릴라전으로 계속 집요하게 공격을 해오고, 특히 북베트남 쪽은 공산 정권, 남베트남은 이제 자유 정권인데, 그 북베트남의 공산 정권의 그 일부가 남베트남으로 침투해 가지고 남베트남 해방전선이라는 그 게릴라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이른바 베트콩이라고 하죠. 베트콩. 북베트남의 공산 정권에서 파견해 가지고 남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남베트남 해방전선이라는 게릴라 조직, 이른바 베트콩이라고 합니다. 그 베트콩들이 집요하게 뭐 밀림 속이나 또는 이렇게 땅굴 속에서 게릴라처럼 나와가지고 그 미군들을 공격하는 바람에 정말 미국이 고전을 했었죠. 특히 밀림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정말 그 미국이 그 자들을 그 베트콩 세력들을 공격하기도 쉽지 않고 어디에 숨었는지를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밀림을 없애려고 이른바 고엽제를 살포를 했지 않습니까? 고엽제, 그 수풀에 밀림의 나뭇잎들을 다 고사시켜 버리는 그 살충제인 거죠. 그래서 그 고엽제 피해자들, 미군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군 참전자들도 고엽제 피해자들 후유증이 많이 있었고 사회적 이슈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미국은 거기에서 고전을 했고 결국은 1964년 그 8월 동킹만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이 베트남전에 본격적으로 참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 64년에 또 11월 달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때는 린든 존슨이 대통령에 이제 당선이 됩니다. 그 전에 대통령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2년 10개월 대통령을 하다가 암살을 당하니까 존 F 케네디의 자녀 임기인 1년 2개월을 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이 그 대통령직을 이제 승계를 한 거였지 않습니까? 승계 기간 1년 2개월이 딱 도래하고 1964년에 이제 또 대통령 선거에서는 린든 존슨이 당선이 됩니다. 자신의 임기를 시작하는 거죠. 당선된 이유는 린든 존슨이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즉 위대한 사회 건설이라는 그 캐치프레이즈 하에 대대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의료 혜택도 확대하고 교육 기회도 확대하고 또 빈민들을 구제하고 특히 흑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인권을 존중을 하고 그러한 행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865년 남북전쟁 이후 100년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 흑인들한테 가장 우호적 정책을 펼친 흑인들의 차별을 가장 이제 많이 해결해 준 대통령이 남북전쟁 이후 100년 만인 1960년대 중반에 대통령을 했던 36대 대통령 린든 존슨 시절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36대 대통령 린든 존슨 다 민주당 정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즈벨트 때는 뉴딜 정책, 케네디 대통령 때는 뉴 프론티어 정책, 린든 존슨 때는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다 분배 정책입니다. 분배 정책, 사회복지 정책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사회복지 정책이 많이 시행되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많이 서민들이 많이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응원의 박수를 보내게 됐고, 그래서 1964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린든 존슨이 당선이 돼서 이제 자신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존 F 케네디의 자녀 임기인 1년 2개월을 수행을 한 거였고요. 이제는 자신의 임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자신의 임기 하고 4년 동안은 베트남 전쟁의 늪속에서 수렁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질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1965년 자신의 임기가 시작된 연도죠. 196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트남전에 미군들을 또 증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10만 명을 미군들을 증파를 하는데 뭐 그것에 대해서 사망자들이 막 전사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 숫자를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 10만 명을 증파한다 이런 식으로 발표하지 않고 그걸 축소해 가지고 5만 명 정도 보냈다라고 하고 또 그것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을 한 게 아니라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러이러하게 한 5만 명 증파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베트남 전쟁 10년 정도 기간 중에 미군들이 54만 명이 거기에 투입이 됐는데 그 중에 10% 정도인 5만 8천 명이 전사를 해버렸습니다. 한국군은 거기에 5만 5천 명이 파병이 됐는데 그 중에 10%인 5천 명 정도가 전사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한 5만 8천 명이나 죽어버리니까 미국에서 반전 여론이 극심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을 그쪽에 보냈다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몇 명 보냈다라고 얘기를 안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축소해가지고 뭐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했었던 거죠. 1965년도에. 그리고 66년도에는 추가적으로 또 12만 명을 증파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아예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뭐 국민들한테 공개하지도 않고 이렇게 징병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보내고 그만큼 전사자들이 속출하다 보니까 반전 시위가 격화되니까 그 몇 명을 그쪽에 보냈다라고 이제 공공연하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전 여론이 계속 이제 거세지고 그래서 1968년에는 이제 반전 시위에 이제 그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정말 혼란한 시기가 계속됩니다. 1968년이면 우리나라에는 북한의 무장공비 김신조 포함한 31명의 무장공비가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이른바 1.21 사태를 벌였던 연도가 1968년인데요. 그 연도입니다. 그 년도인 1968년에 미국에서는 어떤 정도로 극심한 사회 혼란이 오냐면 베트남전에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계속 죽어나가니까 반전 시위가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일어납니다. 특히 대학생들이. 왜냐하면 자기들이 거기 가가지고 또 소중한 목숨을 잃어야 되니까 반전 시위가 격화되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흑인 민권운동가이자 목사 겸 박사인 마틴 루터 킹이 1968년에 암살이 됩니다. 자, 마틴 루터 킹 목사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63년 11월 22일에 암살됐는데요. 그보다 석 달 앞선 1963년 8월 28일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워싱턴 대행진에서 그 유명한 연설을 하죠. 워싱턴 DC 링컨 메모리얼 앞에서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보면서 그 유명한 연설. 자, 그 유명한 연설이 뭘까요?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차별받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오는 것을 꿈꿉니다. 나는 그러한 꿈이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같은 학교를 다니고 흑인과 백인이 같은 식당을 이용하고 흑인과 백인이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러한 평등한 세상, 흑인이 차별받지 않는 흑인이 백인과 동등한 대접을 받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꿈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I have a dream. 그 명연설이 1963년 8월 28일인데요. 그게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 겸 박사 그분이 워싱턴 DC에서 워싱턴 대행진 20만 명 정도의 흑인이 주류를 이룬 그 민권운동 워싱턴 대행진 그 중심에서 연설을 했던 분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인데 그때로부터 5년 후인 1968년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당합니다. 참고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1963년 8월 28일에 I have a dream 연설을 하고 이듬해인 1964년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68년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제 그 백인의 그런 인종 차별주의자의 총탄을 맞고 암살을 당합니다. 그게 1968년이고 또 베트남전 반전 시위가 격화됐었던 게 또 68년이기도 하고 또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남동생인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이 로스앤젤레스 엠베세더 호텔에서 암살당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은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라고 발언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격분을 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던 요르단의
미국으로 이민 온 이민자가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을 암살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중동 문제와 관련이 되죠. 그리고 경제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정도가 1968년에는 안 좋았다라는 거죠. 즉 베트남전 반전 시위, 그 다음에 흑백 갈등, 흑인 차별, 흑백 갈등,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당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이 암살된 것도 중동의 이슈죠. 이스라엘과 중동의 문제. 그 다음에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다라. 이런 것 때문에 1968년 즉 린든 존슨 대통령의 이제 사실상 마지막 임기 연도죠. 너무나도 그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린든 존슨의 인기는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급락. 1964년에 당선된 것은 그레이트 소사이어티라는 복지 정책으로 뭐 의료 혜택, 교육기회 확대, 서민 복지 증진, 흑인 차별 철폐 뭐 이런 것 때문에 인기가 올라가 가지고 1964년 대통령 선거에는 당선됐지만 4년이 지난 1968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이슈가 너무나도 시끄럽기 때문에 린든 존슨이 재선 도전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허버트 험프리 후보가 1968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갔는데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한테 패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리처드 닉슨 제가 말씀드리기를 아까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에 리처드 닉슨이 39세의 나이로 부통령이 돼서 부통령직을 8년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1960년에는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대통령 선거에서 격돌을 했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당선됐고 그로부터 8년 후인 1968년에 다시 리처드 닉슨이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섰고 민주당은 이제 린든 존슨이 재선에 포기하니까 허버트 험프리라는 대통령 후보가 리처드 닉슨 공화당 후보와 맞서 싸우는데 리처드 닉슨이 승리를 해버립니다. 자, 그때 승리를 할 때 표 차이가 어느 정도 났었냐면요. 1968년에 리처드 닉슨이 당선될 때 3,178만 표였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허버트 험프리는 3,128만 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리처드 닉슨이 허버트 험프리보다 약 50만 표 정도 앞섰습니다. 그런데 선거인단 비율은 대략 한 3대 2 정도 비율이었습니다. 300명 정도 대 200명 정도 비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총 득표수는 리처드 닉슨이 3,178만 표, 허버트 험프리가 3,128만 표. 그러니까 리처드 닉슨이 허버트 험프리보다 총 득표수는 한 50만 표 정도 앞서가지고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보다 8년 앞선 1960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존 F 케네디가 3,422만 표, 리처드 닉슨이 3,110만 표, 존 F 케네디가 리처드 닉슨보다 불과 12만 표 앞서가지고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당선된 게 1960년 대통령 선거고요. 그로부터 8년 후인 1968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리처드 닉슨이 민주당의 허버트 험프리보다 약 50만 표 정도 앞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 36대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에 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리처드 닉슨은 그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레이트 소사이어티라는 복지 정책으로 굉장히 인기를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고 그래서 1964년 대통령 선거에는 당선이 됐지만은 베트남전의 그 늪에 수렁에 빠져버려 가지고 헤어나질 못해서 결국 1968년 대통령 선거에는 출마를 포기를 했고 민주당의 허버트 험프리가 대타라기보다는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과 결혼했는데 정권이 이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런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36대 대통령
린든 존슨 말씀드렸는데요. 이분은 위대한 사회, 그레이트 소사이어티라는 복지 정책은 좋은 측면, 잘한 일인데 반면에 베트남전에 깊숙이 개입했고 미국 역사상 최초로 패배한 전쟁 베트남 전쟁의 수렁에서 헤매가지고 인기가 급락해버렸다. 더러운 전쟁, 더티 워라는 더러운 전쟁의 그 주역이 바로 36대 대통령 린든 존슨이다, 그런 뜻입니다. 텍사스주 카우보이 출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 37대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대목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은 캘리포니아 주 출신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출신. 그래서 이분은 대학을 어디를 나왔냐면 노스 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듀크 대학의 법대를 나왔습니다. 듀크 대학의 법대. 미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를 아이비 리그라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졸업한 대학 듀크 대학, 즉 노스 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듀크 대학은 별칭이 있습니다. 별칭 뭐냐? 남부의 하버드 대학이라고 별칭을 칭합니다. 남부의 하버드. 자, 노스캐롤라이나 주도 북부와 남부를 나눌 때 남부에 속합니다.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듀크 대학은 남부에 있는 하버드 대학이라고 칭할 정도로 굉장히 남부 지역의 명문 대학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곳에 법대를 나온 분이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인데요. 자, 이분은 1913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린든 존슨보다는 5살 젊고 존 F 케네디보다는 4살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리처드 닉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를 시작할 때는 어떤 식으로 시작을 했냐면 1946년에 연방 하원 의원이 됐습니다. 1946년에 연방 하원 의원이 됐는데요. 이분이 1913년생이다 보니까 젊은 나이죠. 1946년이면 이분의 나이가 13년생인데 46년이면 33살 때죠. 33살 때 연방 하원 의원이 됐습니다. 그때 연방 하원 의원이 될 때 어떤 식으로 됐냐면 상대방 후보를 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사람이라고 색깔론을 들고 나와가지고 흑색선전을 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비겁하게 당선된 걸로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1946년에 연방 하원 의원이 됐고요. 그러고 나서 미국 의회에 반미국인 활동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공산 세력들을 색출하는 그런 위원회가 미국 국회, 즉 의회에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게 바로 반미국인 활동위원회라는 거였는데요. 거기에서 리처드 닉슨이 열심히 활동을 해가지고 공산 세력들을 색출하는 작업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1950년에는 연방 상원 의원이 됩니다. 연방 상원 의원. 거기에서도 또 이제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공산당들을 많이 색출합니다. 그 무렵에 메카시 열풍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메카시 열풍. 그게 뭐냐? 그 당시에 냉전이 격화되다 보니까 콜드워, 소련과 미국 간의 냉전이 격화되죠. 소련은 공산 진영의 대표 주자, 미국은 자유 진영의 대표 주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회에도 공산 세력이 침투했다, 이런 소문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의회도